견디기 어려운 통증에 괴로워보신 적 있나요?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만사가 귀찮고 세상살이가 고통스러운 적이 있으셨나요?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또는 사회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적은 없었나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실 의미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고통의 인문학인데요. 고통의 인문학을 한 5번 정도에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픔의 습관입니다. 아픔에도 습관이 있다?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살펴보시면 아픔에도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어떤 영역에서나 형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을 살아가는 방식, 마음을 살아가는 방식,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 누구나나 어떤 일정한 습관을 가지게 되죠. 그것이 나만의 것이든 또는 우리가 사회의 통념이 부여한 것이든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것에도 그런 습관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뒤에 말씀드릴 이성복 시인의 말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몸살입니다. 우리 세 가지 살림살이를 얘기할 건데 하나는 몸살이, 두 번째 마음살이, 세 번째 세상살입니다. 첫째 몸살입니다. 우리는 몸을 살죠. 또 우리가 뭐 감기 몸살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감기 몸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몸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는 뭐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고 어떻게 설명이 됩니다만 우리 선조들의 경험상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로를 하거나 했을 때 앓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몸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몸을 살아가면서 몸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제 오늘 제 핵심 내용입니다. 몸살이가 몸앓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자, 먼저 통증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겁니다만 제가 어마어마하게 아파할 때 옆에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그걸 덜어주고 싶은데 또는 같이 느끼고 싶은데 같이 느낄 수는 없는 거죠.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죠? 생물학적으로는 아무하고도 나눌 수 없는 게 통증입니다. 그래서 그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증에 공감한다는 것은 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신 알아줄 수 없는 것이다. 나눌 수 없다. 근데 또 반대편 쪽에서 얘기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통증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표현하고자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내 통증에 대해서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 바람이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누고자 한다는 것, 나눌 수 없지만 나누고자 한다는 것, 이것이 통증의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이고 하나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생물학적 특성, 그러니까 나눌 수 없다고 하는 특성에만 강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통증에 대해서 의학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전신마취, 수술할 때 전신마취를 하기 시작한 게 1840년이니까 우리가 통증을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한 게 불과 뭐 한 200년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취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도 수술의 통증 말고는 그 이외의 통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물론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진통제도 개발되고 뭐 많이 나왔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의학의 특정 분야, 옛날에는 마취과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취 통증의학과잖아요. 통증을 특화해서 다루는 그런 전문 분야가 이제 최근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누고자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증 연구의 선구자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로날드 멜작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통증을 연구하면서 통증을 분석을 해요. 근데 통증을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지표가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걸 물어봐야 알아요. 뭐 통증을 0에서부터 10까지 뭐 나열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관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연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멜작이라는 분은 최초로 그 통증 차트를 만들면서 뭘 만드냐면 형용사로 가득 찬 그런 그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환자가 느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걸 잡아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통증 연구의 선구가 됐습니다. 근데 그 표현한다고 하는 것,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바로 생물학적 특성이 아니라 심리사회적 특성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그 통증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무관심했습니다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통증을 관리하는 방식을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죠. 예컨대 위대한 철학자죠. 니체는 평생 아주 다양한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역설적에도 그런 통증 속에 있을 때 위대한 작품들이 나왔다는 사실도 또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니체는 자기 나름대로 통증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통증에다가 자기가 잘 아는 개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개의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개란 실체하고 이렇게 원인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연결시켜 줌으로써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뭐 어떤 사람은 착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착각이라기보다는 어떤 은유적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은유적인 이해를 하거든요. 무엇을 빗대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쉽잖아요. 그래서 개의 이름을 붙여주고, 개라는 생물체 특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인간에 충직스럽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명령에 잘 따라요. 통째에다가 그 개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관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르고 달래고,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 또 개에 물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통증을 관리했다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합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을 때 철학적 사상이, 새로운 엄청난 사상이 나오든가 또는 예술품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몸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몸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오는 특정한 어떤 표현 양식인 것이죠. 몸을 살아간다는 것, 몸을 산다는 것, 몸살이라는 것은 몸을 앓는 것과 같다. 산다는 것은 아는 것과 같다. 앓는 것과 같다. 앓는 것은 또 아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몸살이는 바로 몸알이다. 통증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통증이 올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상황을 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맞서 나는 고통에 맞설 거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조차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생명체라고 한다면 피하는 것이 본능이고 피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뭐 아까 예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국에 가면은 타이푸산 축제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뭐 일부러 특정 축제 기간 동안에 뭐 자기 몸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서 어떤 신성을 경험한다나요? 뭐 그렇대요.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또는 어떤 생명이든지 통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그걸 피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역설이 있어요. 통증을 피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통증이 없이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뭐 생명체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이 있어야 어떤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 새로움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그 창의성이 창조성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설에 피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 없이는 또 제대로 살 수도 없다. 이런 역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역설 아닐까요? 의사였다가 환자가 된, 그래서 그 경험을 책으로 쓴 데이비드 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쓴 책 제목이 Listening to Pain이에요. 통증의 귀 기울이기예요. 부제를 보면 Finding Words, 단어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형용사겠죠. 그 다음에 Compassion and Relief. 그러니까 통증 속에서 그 통증에 귀를 기울이면 거기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책을 썼거든요.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목격하면서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을 수는 없다. 이게 인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안 그런 인간도 있어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단식 투정을 하는 유가족 앞에서 폭식 투정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또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들, 그들은 공감의 능력이 아주 극도로 저하됐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의 통증을 보았을 때 인지했을 때 그 사람이 그 통증이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다. 또는 우리가 맹자의 말씀을 들어봐도 측은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도둑질을 하러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어떤 어린애가 엉금엉금 기어서 우물에 빠지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뛰어가서 그 아이를 구하려 한다는 거죠. 내가 도둑질을 하러 가는 마당에도 그런 인간적인 기본적인 감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통증에도 그런 얘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음살이죠. 몸을 살고 마음을 사는데요. 이 지점에서는 중요하게 지적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둘로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죠? 이건 뭐 신체의 문제냐 정신의 문제냐. 그죠?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료한다. 그래서 의례문학을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뭐 여태까지 의학이 몸만 다루었다면 의례문학은 마음을 다룬다. 근데 그게 두 개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다루는 게 인문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상식으로 자리 잡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의심 없이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분법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의 의학이 가야 될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몸과 마음의 이분법은 뭐 17세기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명제로 정식화시킨 거죠. 나는 생각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존재라는 것은 별개의 것이에요. 그 둘로 나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요. 그러니까 뭐야? 생각이 존재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원인이고 존재가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 안에 어떤 모순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철학, 그의 형이상학은 우리 근대 문명을 지배를 했죠. 지금까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 모순점을 살펴보자고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 굉장히 타락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뿌리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유럽의 기독교 문명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타락한 신체, 그렇지만 우리의 정신은 위대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몸은 망가져도 정신만은 뭐 영롱하게 살아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신체와 위대한 영혼이라고 하는 어떤 모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가 분리된 실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그 몸과 마음의 이분법이 사실은 근대 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의학에 있어서 우리 현대 생물의학의 발전 근거였던 것이죠. 과거에는 뭐 신체 해부, 시체 해부에 대해서 굉장히 타부시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법을 내놓고 나서는 그게 상당히 덜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기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정신과 영혼만을 지키면, 고귀함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해부학도 발전하고 이제 생리학도 발전하고 실험을 통해서 그 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조작들이 행해지면서 과학적 지식이 축적되고, 그래서 오늘 올라 같은 그 의학의 성과를 이루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플라시보라고 하는 현상에 주목을 하는데요. 플라시보 현상은 이런 생물학의 관점을 갖고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 자체가 이제 논리적 모순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활성이 없는데 효과를 본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학의 사유 양식, 몸과 마음의 이분법의 사유 양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모순인 거예요, 그 자체로. 없는데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동시에 있는 거죠, 이 이분법에 따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분법을 극복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사유 양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의학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플라시보 봅시다. 여태까지 플라시보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예를 들면 1990년대에 플라시보 연구자들을 세계 플라시보에 관련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그래요, 하버드 대학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의제를 합의를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제조차를 합의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몸과 마음의 이분법, 심신이온론에 물들어 있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라는 거고요. 한 10년쯤 뒤에는 이제 비로소 의제를 합의해서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플라시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분법을 극복하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 영역이 이제 인지과학 영역이죠. 뇌과학, 인지과학 영역에서 플라시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은 이렇게 옛날처럼 뭐 과학과 인문학이 대립적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성과를 인문학이 받아들여서 새롭게 사유하는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플라시보 같은 경우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환원적 기계론에 물들어 있던 과학으로부터 비환원적이고 비기계적인 그런 그 사회 양식들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설이죠. 역시 역설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사회 양식을 통해서 플라시보라고 하는 너무너무 일반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이제 플라시보라는 것은 생물학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특성을 괴리시킨 데서 발생한 거죠. 아까 우리 통증에서 역설이 있었잖아요. 생물학적 특성과 심리사회적 특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생물학적 특성에만 관심을 가졌다. 지금 이제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생물학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생물학의 기본을 두고 심리사회적 연구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서로 이제 융합을 해서 새로운 사유의 양식을 기록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성이 교리가 됐고 현대 생물의학의 무능을 보여주는 현상이죠, 플라시보라는 현상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그 안에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단초들이 마련되고 있다. 자, 우리가 마음살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우울증을 마음의 몸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음살이에요, 마음살. 몸살, 마음살.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겪고 있는 건데요. 마음살이는 다시 말하면 마음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마음알이는 몸알이 연장이죠. 몸과 마음이 다르지 않잖아요. 지금 우울증에 대한 생물학적인 근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특정 호르몬이 부족해서 또는 많아서라는 것들이 명확하진 않지만 아주 복잡하지만 그런 그 설명들이 제공되고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몸살이와 마음살이는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리고 그것은 몸알이고 마음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가 몸을 따로 살고 마음을 따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삶을 살아요.
그 하나의 삶을 살고 그거는 하나의 알에 기초를 하죠. 그리고 그 알은 다양한 알이를 통해서 몸도 앓고 마음도 앓고 뭐 세상도 앓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암으로 통합되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채널의 이제 모토이기도 합니다만 나는 몸이로소이다. 나는 몸이로소이다예요. 내가 그냥 몸일 뿐이에요.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는 내가 몸을 뭐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몸이다. 그래서 알음에 대한 또는 암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다고 하는 것은 앓는 것이고 끝에는 깨달음이 있다. 수정란이 부화하는 과정이에요. 어미가 품어주면 그 안에서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세포에서 다양한 유기체로 이제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극심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정한 방향이 있긴 합니다만 극심한 변화를 겪는 것이 바로 앓는 것이다. 그래서 알 속에서 앓는다. 알이 앓는다. 그러다 끝에 나와서 이제 완전한 개체가 되죠. 개체가 돼서 병아리가 되면 깨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깨고 나오는 게 깨달음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비유적 이해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도 건강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은 몸을 배우는 거고 그리고 몸이 몸을 배워서 새로운 몸으로 변해가는 거다. 체계적인 거예요. 체계적인 거.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죠. 내가 몸이고 몸인 나가 내 몸을 배워서 그 몸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 이게 건강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들이 밖에서 뭘 해라 뭐 어떤 지침을 가지고 건강을 찾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 속에 건강의 키가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그걸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과정이 건강 아니겠는가. 행복도 그런 것 같아요. 건강뿐만 아니라 행복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물론 객관적인 조건들은 필요합니다. 건강에도 객관적인 조건이 필요하죠. 뭐 영양 상태라든가 위생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돼요. 행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물적 토대가 마련이 있어야 행복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 기본적인 1차적인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주관적인 거다. 주관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왜냐면 주관이라는 것은 없어요. 항상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남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더불어 변해가는 과정, 그 속에서 나 자신도 변해가는 그런 것이 건강이고 행복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성복 시인의 산문집에 나오는 건데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는 산문집에 나오는 거거든요. 무서운 것은 아픔을 무력하게 만드는 아픔 바깥의 습관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 잠자는 아픔 자신의 습관이다. 아픔 자신의 습관이래요. 내가 어떻게 아파하는지 물론 객관적으로 통증이라고 하는 그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죠. 그리고 그것이 뭐 신경회로를 통해서 뇌에서 그걸 느끼는 회로가 있잖아요. 그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회로를 만드는 것도 우리 자신일 수 있지 않겠느냐. 기본적인 뭐 틀은 갖춰져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환상통 같은 거 있잖아요. 팔이 잘라주고 없는데 손가락이 아파요. 이런 거는 습관으로 설명하지 안 되죠. 설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픔 자신의 습관이 원래 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잘라주고 없었지만은 자르기 직전에 겪었던 그런 어떤 트라우마, 예를 들면 뭐 폭탄이 터졌다든지, 뭐 진이게 졌다든지, 그때의 기억들이 뇌에 보관되어 있었다, 새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통을 치료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이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손을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도록 만들어서 뇌의 회로를 바꾸는 것. 그러니까 아픔의 습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은 시적 감수성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과학에서도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과 인문학은 결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문장 봅시다. 극복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한 위안은 그래도 우리가 그 아픔을 알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알아낸다 그랬어요. 알아낸다. 그렇죠? 발음은 똑같아요. 아는 것, 앓는 것. 발음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는 것과 앓는 것이 이렇게 여기서 일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살이입니다. 세상이 무섭잖아요. 이건 지난 영상에서 제가 김승섭 교수의 책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 그리고 우리 몸이 세계라면, 이 책은 우리의 세상살이에 관련된 얘기고요. 세상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고통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합치면요, 몸살이와 마음살이와 세상살이를 합치면 우리 통째로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을 살고 마음을 사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에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그림을 보시면 이제 교황이 왔을 때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서 만나잖아요. 교황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것이 사라지길 바라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인간이다 하는 얘기를 그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교황이.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만났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뭐 외면할 때 와서 교황이 와서 직접 만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는 아픔을 살아내는 방식이다. 아픔을 알아내는 방식 아니겠는가. 이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에 이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형상화한 것 같죠. 가시철망으로 두드린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아픔을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 왼쪽 그림도 여전히 굉장히 비유적인 건데요. 사람들의 손을 모아서 뇌의 모양을 형상화시켰습니다. 뇌라는 것은 내 자신에서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오는 정보들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살이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세상살이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손을 잡았을 때 통증이 사라질 수 있다. 사라진다기보다는 통증을 아주 건강하게 알아낼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우리 동의보감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놀랍게도 통즉 불통, 불통 즉통 이렇게 했어요. 통하면 아프지 않을 것이고 통하지 않으면 아플 것이다. 우리는 이 동의보감의 얘기를 우리 현대 과학적 용어와 그다음에 그것을 인문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새롭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새롭게 이해한 바탕에서 우리가 미래의학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